이거 무슨 챔피언스리그 결승인가요? 유로파리그 결승도 아닌 16강에서 바르셀로나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나게 됐어요. 그 빅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죠. 네, 안녕하세요. 충무익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패널이 한 분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어찌된 일인가요? 다른 분들이 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다 오늘 다 집안에 나름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다 못 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함께 하신 패널분 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희준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둘이서 진행하는 거는 네.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뻘쭘하겠지만 그렇죠. 일단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그리고 토너먼트 대진표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 약간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 각 대진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것을 찝어볼 예정입니다. 네네. 일단 그래서 챔스 16강 대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일단 조별리그 결산부터 한번 해보면은 네. 네. 네, 조별리그 결산부터 살짝 해볼까요? 일단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충격의 팀들부터 먼저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그리고 풀젠이었죠? 빅토리아 풀젠이었나요? 이름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한 조가 됐는데 바르셀로나가 이번에도 조별리그 3위를 하면서 2년 연속으로 유로파행을 확정 지었다는 점. 아하, 바르셀로나가 원래 좀 이번엔 좀 죽음의 조에 걸렸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테르와 미넨이랑 아무래도 묶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 세 팀 중에서 한 팀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리가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근데 3위를 한 것도 아니고 4위로 네.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렸어요. 네, 유로파도 못 가는 성적을 기록을 해버렸죠. 신버지가. 요즘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정말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네. 많이 먹더라고요. 또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네. 역시도 벤피카에게 밀려서 조별리그 3위 유로파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일단 유벤투스는 이제 한 조별리그 5차전쯤인가 그때 거의 유로파를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또 알버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알버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좀 제발 좀 잘라라. 근데 이래도 안 잘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심지어 조별리그에서 1승 했어요. 맞아요. 네. 1승 5패인데 1승 유로파리그라는 5패예요? 근데 유로파를 어떻게 했지? 극단적인 효율 축구를. 네, 약간 알버지의 신묘한 계책이 여기서 알갈량이 아닌가.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분데스리가가 이번엔 5팀이 올라갔는데 네, 그렇죠. 5팀 중에 4팀이나 유로 16강에 진출했다는 점. 이 지켜볼 만한 포인트죠. 네, 이제 분데스리가가 5팀으로 가게 된 거는 이제 분데스리가 일단 순위별로 1, 2, 3, 4등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 팀이 자동으로 챔스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팀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레버쿠젠을 제외한 4팀이 모두 16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레버쿠젠은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기도 하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새로 들어오면서 좀 새롭게 팀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쉽게 떨어진 것 같고 또 이제 지켜볼 만한 거는 프리미어리그 4팀이 또 그대로 16강에 다 진출했다는 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리버풀을 제외한 3팀인가요? 이제 3팀이 다 리그 1등으로 그렇죠.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버풀은 이제 초반에 그 나폴리한테 졌던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제 나폴리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풍의 나폴리와 함께 네. 세리아 역시도 3팀이 올라갔어요. 세리아가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테르하고 이제 AC 밀란, 양밀란이 둘 다 토너먼트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또 지켜볼 만한 점은 뭐 리게앙이나 벨기에는 한 팀씩 올라갔고 포르투갈이 2팀 올라갔어요. 네, 저번 시즌이었죠. 저번 시즌에도 이제 포르투갈 팀이 2팀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도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2팀이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 포르투갈 리그도 강한 리그로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만 하면 마지막에 스포르팅이 올라갔다면 3팀까지도 네, 될 수 있었던. 그렇죠. 이제 스포르팅이 속해 있던 조는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네. 이제 경기를 치러야지 경기 결과가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만약 그 경기에서 스포르팅이 이겼다면 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6강
이제 대진들을 한 경기씩 보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 봅시다. 네. 네,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이제 두 팀은 이제 지난 시즌에 같은 조로 만난 적이 있죠. 그렇죠. 1승 1패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경기에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맞습니다. 막 잭 스테픈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되게 크게 한번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이때 패배를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같은 조로 만난 적이 있어서 아마 맨시티 팬분들께서는 좀 어서 많이 보던 팀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뭐 경기력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비판은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패배 용병술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챔스 16강 대진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챔스에서 독일 팀을 상대로 17경기에서 14승 2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1패가 바로 라이프치히였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독일 팀들을 상대로 승률이 되게 좋다. 네, 그리고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로는 엘링 홀란드가 또 분데스리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라젠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4경기에서 6골. 그래서 세비야랑 볼프스베르거랑 같이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득점한 팀이에요. 거의 뭐 분데스리가 폭격기였는데 이제 라이프치히 폭격기가 또 등장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좀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조별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에 만약에 이탈이 없다면 스쿼드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로제 감독이 오고 나서 전력이 조금 더 조직력 역시 갖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도 쉽게 볼 만한 상대는 아니다. 네,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겨울에 은쿤쿠 선수나 그렇죠. 예. 이제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가 이 팀을 나갈 가능성이 약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한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겨울에 대해서. 그래서 겨울에 좀 핵심 선수의 이탈이 없으면은 일단 전력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라이프치히가 좀 기세가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도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대진을 좀 살펴볼까요? 약간 좀 유로파스럽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맞나?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경기에 소개해드릴 경기가 매우 빅매치여가지고 약간 폭풍전의 고요라고 해야 되는 대진인가요? 이제 클럽 브리에와 벤피카의 경기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네, 이제 약간 그 챔스 조 1위한 팀들 중에서 가장 좀 최하위 팀 그렇죠. 그리고 네. vs 챔스 조 2위한 팀에서 가장 최하위 팀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두 팀은 이제 저희가 봐도 생소한 대진인 만큼 일단 구단 역사상 첫 맞대결입니다. 유로파리그 이런 데서도 안 만났고 아예 처음인 거죠? 네, 아예 처음 대진이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은 이제 거의 뭐 탈락 후보라까지 거론이 됐었죠, 브리에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두 팀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정말 좀 눈여겨야 할 팀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벤피카는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6대1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최근에 이번 시즌에 벤피카가 다르윈 누네스가 나가긴 했지만 그렇죠. 오히려 더 전력이 강화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훌륭하게 대체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조별리그 1등을 극적으로 거머쥐면서 이렇게 1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 시드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말하겠지만 좀 클럽 브리에라는 약간 좀 쉬운 상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최근에 12경기에서 자국리그 벤피카가 네. 자국리그 12경기에서 11승 1무 거기다 34득점을 했거든요. 네, 많이 했네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주앙 마리오 선수도 요새 되게 윙포워드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하파 실바나 네. 아니면은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가 또 엔조 페르난데스라고 네, 엔조 페르난데스. 네,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신구의 조화가 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만한 벤피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좀 의외 순위를 기록한 두 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되는 대진이기도 합니다. 그 앞서서 벤피카의 공격력이 되게 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굉장히 센 팀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창과 방패의 대결로 이 경기를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그다음 대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챔피언스리그 결승인가요? 딱 지난 시즌의 네, 결승전이었죠. 네 이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름 듣기만 해도 좀 웅장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났던 매치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리벤지 매치가 될 것이냐, 음, 아니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의 위용을 다시 보여줄 것이냐. 두 팀이 되게 전력 차가 얼마 나지 않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만났던 경기에선 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카리우스의 그 실수가 아, 나왔던 그쵸. 매치업이기도 하고, 이제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이제 리버풀이 졌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좀 레알 마드리드 쪽이 그런 상성에서 우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양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약간 패배로 인해서 좀 꺾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음, 특히 이제 오늘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에서 무패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경기에서 졌죠, 그렇죠. 라이오한테 라이오한테. 졌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기세가 약간 꺾였다. 그리고 좀 체력적인 문제를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다 두 팀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부상자에 대한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리버풀도 최근에 뭐 루이스 디아스나 네. 여러 자원들이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에 벤제마나 아니면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뭐 토니 크로스 같은 선수들이 빠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쯤이 되면 일단은 복귀를 할 거예요. 그때의 핏이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다치진 않을지. 네, 특히 이제 월드컵이 이 경기 전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월드컵에서 좀 부상을 입고 돌아온 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제 국가대표에 차출되는 선수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상을 조심을 하면서 이 경기에 제발 출전을 할 수 있게 되길 아마도 이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팬분들은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빅 경기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클롭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3승 2무 5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음. 리버풀 와서는 이제 1무 3패로 약간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이게 1무 3패가 결승에서의 2패, 네, 그리고 8강전에서 1무 1패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클롭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한테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최근에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쵸. 기복이 조금 있긴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뒤에 치러질 이 16강 대진도 정말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6강 대진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빅경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 빅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매치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챔스 16강에 오랜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토트넘이 AC 밀란을 만나게 됐습니다. 16강에서. 그래서 약간 좀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아,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만 하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죠. 아무래도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별 1위를 했는데 조별 2위 팀이 막 팔이 그때 막, 네, 8위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위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또 AC 밀란이라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C 밀란도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쵸. 지난 시즌에 어쨌든 간에 세리아를 우승했고, 그리고 피올리 감독이 되게 맞춤 전술을 잘 짜와요. 빌드업에 있어서 뭐 어느 날은 테오를 좁힌다던가, 맞습니다. 어느 날은 칼라브리아를 좁힌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춤 전술을 잘 짜오는 편이기 때문에 콘테 역시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밀란이 아무래도 좀 센 팀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특히 왼쪽 라인에 레앙과 테오를 중심으로 좀 공격을 음. 전개를 할 텐데, 이제 그것을 막는 수비수가 에메르송? 네. 이거 맞나요? 네, 에메르송이 또 수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에메르송으로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최근에 좀 센터백의 중심에 서 있는 다이어가 있잖아요. 아, 그쵸. 다이어가 거의 논란의 중심에 좀 서면서 이제 리버풀전에서 좀 실책을 몇 개 보여줬는데, 이제 과연 겨울에 토트넘이 센터백을 살까 안 살까, 이것이 과연 이제 밀란전에 어떤 결과를 줄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파엘 레앙을 어떤 식으로 막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조별리그에서 첼시 역시도 하파엘 레앙을 막는데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거기는 리스 제임스라는 아무래도 그 담당이 있잖아요. 네. 좀 약간 그런 윙어들 막는 담당.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한참 무리오 레앙한테 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레앙을 존재를 이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감독인 콘테가 밀란 상대로 굉장히 전적이 괜찮다고 그래요. 네, 14경기에서 10승 3무 1패. 엄청 압도적인 오. 성적이죠. 근데 이제 이게 토트넘에서 거둔 기록이 아니라 네, 이제 그쵸. 유벤투스가 그 당시에는 강팀이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강팀이지만 그리고 인테르 때도 있었죠. 네, 인테르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시절에 약간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성적이 떨어졌던 밀란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기에 이것이 약간 절대적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밀란은 진짜 그 완전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좀 암흑기였던 약간 시절이잖아요. 용홍리 시절을 거치고 네, 뭐 보나벤투라 이런 선수들 네, 있던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간 좀 팀 입장에서 좀 암흑기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콘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밀란이네? 내가 이겨봤던 상대네? 그리고 산시로에 대한 기억도 나쁘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밀란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을 했다 그러는데 네. 이제 7-1-7-2 시즌에 기록을 했고 좀 옛날 기록이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 기록으로는 10-11 시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토트넘이 밀란을 상대로 패배가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네요. 네. 의외로 저는 그리고 두 팀이 약간 그래 예전에 이제 토트넘이 챔스에 좀 진출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막 지금 막 포체티노 시절 말고 그때 가레스 예전에 베일 있고, 베일 네. 있고 그런 시절에 좀 진출했었는데 그때 만나서도 이제 토트넘이 이겼다는 점이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토트넘이 좀 우세할 만하다고 생각할 기록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일 때 약간 좀 의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밀란이 잉글랜드 팀들을 상대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당장 이번에도 첼시한테 어쨌든 간에 2패를 했잖아요.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 토트넘 하스퍼가 기록은 유리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해볼 만한 그런 매치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때는 복귀를 할 테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복귀를 하겠죠. 그래서 좀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김민재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선 좀 웃긴 게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조별리그에선 손흥민을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6강에선 김민재를 상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견이 되네요. 네, 약간 일본인이 있어서 약간 한일전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그 나폴리의 수비벽을 뚫어야지 8강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폴리를 좀 어떻게 공략할지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딱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나폴리를 요새 팔로잉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봤을 때 프랑크푸르트면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렇죠. 나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 2위 상대 중에서 그나마 좀 프랑크푸르트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코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저번 시즌 유로파 챔피언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강팀을 상대할 때는 5-4-1 형태로 내려앉거든요. 그 과정에서 4명과 1명의 선수들이 2-3 혹은 3-2 이런 형태로 상대의 중원을 막으면서 이 측면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의 프랑크푸르트의 단점이라면 아쉬운 최전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무안이라는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최전방에 대한 파괴력도 늘었고, 그리고 돌아온 마리오 게체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룬스트럼, 무안이, 그리고 게체 이 3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저번 시즌에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에이스 코스티치가 유벤투스로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힌터레거가 아무래도 그 우익 쪽과 관련됐다는 정치 이슈 때문에 정치 이슈 때문에 강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공수 핵심이 빠지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괴체와 무한의 영입 그리고 또 이제 카마다의 부활 이런 걸로 어쨌든 메꾼 모양새가 보여지거든요. 카마다가 이렇게 되면서 원래 2선 자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카마다가 붕 뜨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브릴소랑 같이 3선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원래 이제 세바스티안 로데가 그쵸. 주전으로 네. 뛰거든요. 근데 로데 선수가 이제 풀 경기 뛸 체력은 또 안 돼가지고 맨날 한 70분쯤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소브랑 이제 어떻게 로테를 돌려서 계속 쓰는 건데 이제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카마다의 아무래도 3선 기용이겠죠. 그쵸. 카마다가 이제 3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긴 3선 때문에 야키치 선수 역시도 센터백으로 내려가면서 이 센터백 역시도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네. 센터백이 이제 아무래도 힌터레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약간 수비진에서 오더를 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기에 좀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쵸. 약간 이제 은디카, 투타 이런 선수들이 다 튀어나가는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야키치 선수가 이제 저희가 3백 중에 가운데 그 자리라 그러죠. 거기에 그쵸. 들어가면서 이제 선수들을 조율해 주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이제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폴리는 뭐 무패 팀이죠. 리그에서 네. 아직까지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격력이 굉장히 세죠. 네, 이제 오시멘과 그리고 저는 후비차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인지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계속 이야기는 들었지만 네.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줄은 몰랐거든요. 네, 저도 후비차 선수의 그 약간 파괴력에 대해 좀 약간 놀랐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오시멘이랑 흐비차 크바라츠켈리아 선수가 둘 다 조지아랑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네, 다 월드컵을 안 나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지오반니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에서의 완벽한 주전은 네. 아니잖아요. 아까 라인업이 나왔는데 안 뽑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더 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네, 뭐 로보트카 선수도 있을 거고 엘마스 선수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쉬는 자원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그쵸. 이제 좀 월드컵을 나간 선수가 지엘린스키, 로자노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폴리타노나 이런 네, 선수들 다 말고는 이탈리아가 탈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그쵸. 선수들은 다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주전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와 지엘린스키 이런 선수들 제외를 하고는 월드컵에 가지 않는다. 이런 점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우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제 카마다 그리고 린스트렘 이런 약간 많이 뛰는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버리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이 아직까지 좀 고민인 상황이에요. 프랑크푸르트가. 야키치 선수가 밑에 내려와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옆에 투타 선수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에빈베 선수가 지금은 괜찮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자리에 약간 좀 고전을 한 경향이 있어요. 경기에 말렸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약간 한 번 좀 말리면은 계속 말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경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첼시입니다. 둘이 은근 선수 간의 이동 그리고 감독 간의 이동이 꽤 있죠. 네, 근데 의외로 첫 맞대결입니다. 한 번쯤은 만나본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둘이서 한 번은 친선은 해봤겠지만 네. 공식 대회에서 만나봤을 것 같은데 의외로 첫 맞대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투엘 없는 투엘 더비 그리고 이제 퓰리식, 오바메양 등이 약간 얽혀 들어가면서 약간 좀 흥미로운 구도가 됐죠. 플리식은 그렇다 쳐도 오바메양은 아스날로 이적할 때 좀 좋지 않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좋지 않게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면은 또 어떤 비난을 야유가 이번에 최근에 오바메양 선수가 그 첼시 경기를 뛰면서 아스날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스날 원정 팬들의 야유가 엄청나던데.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죠. 진짜 공만 잡고 우 이러고. 오바메양은 생각해 보면 첼시 밀란도 만났잖아요. 이번 조별리그에서. 밀란도 만났었죠. 그런 거 보면은 친정팀 순회 공연 다니듯이 무슨 투어를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대전이 짜여졌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일단 첼시는 최근에 좀 이제 투엘 감독 경질이 되고 포터가 부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그쵸. 일단은 근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이고 뭐 포파나, 포파나도 그렇고. 캉테 예. 거의 뭐 공수에 걸쳐서 거의 선수가 한 명씩 부상당해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특히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제임스가 다치면 안 돼요, 첼시는. 네, 거의 전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또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고 이제 전성기에 비해 좀 주력이 느려지다 보니까 좀 그쪽을 좀 많이 공격당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7월도 다쳤고 최근에 완전 핵심이 된 케파도 지금 네. 잠깐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맨디가 좀 음.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진짜 골킥 찰 때 상대가 압박 들어오면은 와 저거 뺏기는 거 아니야? 한 번 경험이 또 있잖아요. 한 리즈전에서. 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두세 번 정도는 더 본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상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이제 포터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어떻게 반등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최전방에 대한 좀 해결책도 어쨌든 간에 나와야 될 거예요. 하버츠나 뭐 오바메양, 뭐 스털링 다 지금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가 후반기에서는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은쿤쿠나 약간 이런 선수들의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첼시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한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에 또 어떤 영입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포터 감독에게 어떤 지원이 주어지는가가 첼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를 살펴보면은 이제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이제 16강에 진출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력은 또 괜찮습니다. 최근 이제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좀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제 벨링엄 선수의 존재가 가장 커 보입니다. 아, 그쵸. 근데 그래도 겨울에는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 겨울에 나가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리버풀이 아, 민수 썰과 함께 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약간 좀 그러면 거치가 좀 불투명하다고 예. 봐야긴 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벨링엄 선수가 남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외즈칸과 벨링엄 라인은 아무래도 좀 두터우니까 그렇죠.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2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선 자원들이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도니엘 말런이나 아데미 같은 선수들이 물론 이제 전 소속 팀들에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쵸. PSV랑 이제 짤츠부르크였는데 거기서는 좋았지만 이제 도르트문트에서는 약간 좀 헤매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도니엘 말러는 또 아스날 뉴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또 런던으로 복귀하는. 어허.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무코코가 또 잘해주고 있지만 이제 좀 그 이제 부상을 당했던 알레 선수나 이런 아, 선수가 빨리 좀 복귀를 해야지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좀 선택지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한 1월, 2월 정도 될 거니까 네네. 이제 이때는 돌아오겠죠, 알레 선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르트문트의 공격 문제가 약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진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과 포르투의 경기입니다. 이름값만 보자면 인테르가 1등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테르가 2위를 했음에도 수월한 상대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인테르가 2위를 했는데 이제 포르투가 오히려 조별리그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인테르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에, 아,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고 다행이죠. 네, 이 정도면 네, 다행이라고 봐야죠. 네, 진짜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라인업인데 이제 인테르가 아무래도 이제 뮌헨하고 바르셀로나가 있는 조를 힘겹게 뚫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별리그 2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수월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포르투는 절대 무시할 만한 상대가 아닌 건 맞는 사실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별리그 1등을 뚫은 팀을 무시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조별리그 1등으로 뚫었는데. 가장 주목할 선수로는 요새 포르투갈 골키퍼인 지오 코스타가 있잖아요. 네, 디오코스타가 이제 조별리그에서 거의 뭐 2경기, 3경기인가 이제 연속으로 PK를 막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와, 진짜 골키퍼 원맨 팀인가라는 생각이 아. 들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골키퍼 원맨 팀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디오코스타의 역할이 정말 중대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네.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골키퍼의 선방 하나하나가 엄청 큰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테리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타를 어떻게 뚫지 이렇게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선수로는 뭐 페페 선수도 최근에 잘하고 있고 네. 오타비오나 뭐 타레미, 에바니우스온 같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인테르의 수비진을 어떤 식으로 뚫어내느냐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반면 이제 인테르는 이제 최근 두 경기에서 또 졌어요. 이제 유벤투스와 미넨을 상대로 지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그 전까지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유벤투스한테 진 게 좀 뼈 아프긴 한데 하여튼 이제 뭐 어떻게든 반등을 하겠죠. 근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일단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모네 인자기에 대한 비판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루카쿠 선수가 결국은 부상을 당하면서 또 그쵸.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부상 복귀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인테르의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를 이긴 거를 제외하면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네, 좀 최근 좀 답답한 경기력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번 시즌 패배를 봐도 막 밀란, 미넨, 뭐 로마, 그리고 초반에 잘 나갔던 우디네세 그리고 이번에 유벤투스까지 네.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강팀들을 상대로는 직접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 심자기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네, 그러면 이제 좀 포르투를 상대로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니까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심자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심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에서 지면은 그래도 포르투한테 지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리그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비판이 더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심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빅매치 아닐까요? 가장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센 팀? 네. 두 팀을 꼽아라 하면 이 팀이 꼽힐 수도 있는 그런 매치업이네요. 가슴이 매우 웅장해지는 라인업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이 어떻게 16강에서 만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벤피카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네, 이제 벤피카가 이제 마지막 경기 때 6대1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면서 파리가 밀려났잖아요. 그쵸. 조 2등으로. 네. 근데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이제 파리와 미넨이 16강에서 만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팀 입장에서는 청청병력 같은 일이죠. 그 조별 뽑는 영상을 봤는데 네. 그 올리버 칸이 왔어요. 네. 올리버 칸이 되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올리버 칸이 이제 미넨 쪽 레전드이기 네. 때문에 사네티도 왔고 그랬는데 올리버 칸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필이면 쟤네냐 이러고. 아니 조 2위 팀 중에 다른 팀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파리냐 이러고. 아무래도 좀 두 팀 입장에서는 얘가 여길 왜 와? 그쵸.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매치업일 것 같아요. 이제 두 팀은 이제 1920 시즌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이제 코망이 결승골을 넣었었죠. 그쵸. 네, 이제 그리고 17-18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만났었고 이제 2021 시즌에는 8강전에서 만났던 라인업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파리가 이겼었잖아요. 그 8강전에서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챔결의 복수를 하고 싶을 테고 아무래도 그때가 이제 거의 아무래도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그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으면은 클럽 비상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쵸. 그때 져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때 감독이 투엘이었죠. 네, 그때 감독이 투엘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예. 그때 우승을 못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파리는 리그에서 좀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파리가 사실 리그왕에서는 절대적인 스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리그 폼으로 분류하기는 좀 약간 이것만으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고 대신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조별리그 2위를 기록을 한 게 좀 뼈아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많이 뼈아프죠. 이제 벤피카한테 두 번을 비겨버리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다른 경기에선 또 이겼단 말이에요. 하카비 와이파나 네, 그렇죠. 유벤투스나 이런 경기에선 이겼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그래도 파리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는 이번 시즌에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이 세 명의 트리오가 나오면은 진 적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한데 파리가 이 라인업이 좀 깨지면은 뭐 에키테케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살짝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좀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새 선수가 다 월드컵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월드컵에서 진짜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이제 파리의 이제 대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가 아무래도 센터백 쪽에 약간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킴펜베, 마르키뉴스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있는데 뭐 다닐로 페레이라도 분류할 수 있겠죠. 네, 센터백으로. 그래서 이렇게 센터백 자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좀 마르키뉴스를 제외하고는 레귤러 자원이 없다. 전체적으로 좀 뎁스가 얇은 편이죠. 네, 그래서 킴펜베 선수도 약간 좀 가끔가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약간 좀 파리 팬 입장에서는 아 센터백을 좀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백스리를 쓸 때도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아예 백스리가 고정으로 나왔을 정도로. 근데 숫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확실히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파리 같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많은 팀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이제 미넨도 사실 이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좋은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네. 결국 리그 2위를 복귀를 했고 하지만 이제 가끔 중간중간에 보여줬던 그런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거든요. 미넨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진 경기 그리고 보르트문트한테 비긴 경기 아무래도 이런 경기 중에서 이제 실점으로 허용을 하면서 졌기 때문에 이제 미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 그래도 좀 약간 불안하지 않나?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키미의 짝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고레츠카가 복귀를 하면서 그 점을 메웠고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은 최근에 추포모팅이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추포모팅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있었네요. 아 그러네요. 전소팀이 예. 파리였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추포모팅이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좀 고민은 해결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넨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가끔씩 나오는 좀 이상한 경기력 예. 그리고 나겔스만의 약간의 전술적 오버띵킹. 실책, 예. 네, 노버띵킹 진짜 이런 것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넨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팀 입장에서 진짜 실수 안 하면 미끄러진다. 아,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경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완전 소문난 잔치잖아요. 네, 소문난 잔치에 사실 먹을 거 없다고 네. 하는데 아 솔직히 이 경기가 먹을 거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음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은메네나 뭐 매음네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죠. 세 명 네. 트리오의 파리가 이길 것인지 나겔스만이 미넨이 이길 것인지 이것을 좀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유로파 리그도 다뤄보려 하는데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16강 대진표가 아니고 네. 플레이오프 대진표. 여기서 이겨야 16강에 진출하는 거죠. 네, 이제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조 3위를 한 팀들이랑 이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2위를 한 팀들이 경기를 합니다. 이게 2경기씩 하잖아요. 네, 2경기씩 하게 되죠. 일정이 빡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레알 소시다한테 밀리면서 조 2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2경기가 추가가 된 격이고요. 하필이면 근데 또 맨유는 하필이면 이제 그 상대를 만나게 됐죠.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진표를 자세히 좀 말해주자면 유벤투스 낭트, 스포르팅 미트윌란, 샤우타르 스타드 레니 붙고 그리고 아약스 우니온 베를린, 레버쿠젠 모나코, 세비야 PSV, 짤츠부르크 에이스 로마가 붙는데 이제 한 경기를 제가 말씀을 안 해드렸거든요. 이게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경기인데 이제 바르셀로나와 맨유가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도 아닌 16강에서 바르셀로나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퍼기경이 계신 시절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났던 두 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두 팀이 어떻게 유로파리그 16강 프로에서 만납니까? 이건 챔스 아닌가요? 챔스에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업인데 아니 무슨 레반도프스키와 호날두가 여기서 그러네요. 만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팀의 맞대결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경기인데 뭐 이 팀은 이제 여름에도 그렇고 대용 이슈로 굉장히 핫했던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맨유가 카제미르를 영입을 하면서 어떻게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대용이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 테나를 또 결국엔 만나게 되네요. 테나를 결국엔 만나게 되는데 이제 두 팀이 굉장히 흥미로운 라인업 대진표죠.
두 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정말 기구한 운명이네요. 혹시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래도 근데 바르셀로나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 전력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맨유에서 아무래도 이제 바란과 리산드로가 있다면 맨유가 좀 비벼볼 만한데 이제 그 자리에 그 맥과이어라든지 린데로프. 이런 선수가 나온다 이러면은 바르사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부상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네. 마샬까지 나온다는 전제하에는 맨유가 조금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도 호날두가 만약 선발에서 제외가 된다면은 그래도 맨유가 이제 한 이겨 볼만 하지 않나? 근데 바르셀로나 역시도 지금 부상자가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때까지도 어쨌든 간에 일정이 되게 빡세다 보니까 부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팀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는 이제 피케도 은퇴를 하고 이제 센터백들이 거의 다 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라우오는 근데 월드컵엔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월드컵 하필이면 월드컵 전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 경기에 뛰겠죠. 네, 그쵸. 어쨌든 뭐 그렇게 네.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폼이 100%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두 팀 입장에서는 이제 부상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켜볼 만한 경기가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기가 있지 않나요? 아약스랑 우니온 베를린. 오, 약간 이것도 두 팀이 약간 네. 상성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 상당히 좀 기형적인 팀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유율도 굉장히 낮고 뭐 기대 득점값도 굉장히 낮은데 파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카드는 수는 적어요. 약간 좀 똑똑한 파울을 잘한다. 네. 이렇게. 그리고 XG 값이 적은데 어쨌든 간에 빠른 공격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열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풀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리그 1위까지 했었죠. 그렇죠. 우니온 근데 베를린이.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네덜란드식 뭐 그 크루이프로부터 이어진 미르스로부터 이어진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라인이 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라인이 높고 좀 볼 점유율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니온 베를린에게도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경기가 좀 재밌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약간 이제 두 팀이 상성이 되는 두 팀이 만나버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를린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공격해 볼 수 있는 상대인데 약간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상대팀이 잠궈버리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자신이 원하는 거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아약스처럼 좀 앞으로 나와주는 팀들을 상대로는 우니온 베를린이 자신의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우니온 베를린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목할 만한 경기가 네. 세비야와 PSV 아인토번. 아무래도 세비야, PSV. 유로파의 왕이잖아요. 세비야가.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리그 강등권까지 뭐 내려가기도 했고 사실. 로페테기 감독이 어쨌든 간에 경질이 되고 산파올리 감독이 왔는데 일단은 좀 산파올리 감독이 왔음에도 좀 많이 헤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리그에서 거의 하위권을 17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좀 시즌 초반에 감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스쿼드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아요. 이게 비슷한 이선 자원들이 너무 많고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겨울에 좀 아무래도 몬치 단장과 함께 팀을 좀 재정비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로파의 왕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유로파 그러니까 약간 챔피언스리그에 있는 세비야는 조별리그 3위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제 약간 유로파 리그 밑에 세비야 있으면은 왠지 우승 같은데? 근데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PSV가 무시할 만한 팀이 아니에요. 네, 이제 PSV가 이제 아스날한테 이제 이겼죠. 한 번 이겼죠. 한 번 이기고 물론 조별리그 2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스날이 기세가 굉장히 올라왔을 텐데 그때 이제 아스날이 좀 이겼던 걸 보면은 감독이 또 반니스텔로이잖아요. 반 니스텔로이. 멋지네요. 그래서 좀 꽤 무시할 만한 전력이 아닌 PSV와 유로파의 왕 세비야가 또 얘기할 게 사비 시몬스라고 해야 되나? 사비 시몬스.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이제 PSV에서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그 자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톱으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나 이런 면에 장점이 있고 약간 센스가 공천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거기서 각포 보려고 봤는데 예. 사비 시몬스한테 꽂혀버렸습니다. 저도. 되게- 얘가 약간 보석인데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어린 때부터 좀 주목을 받던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뭐 짤츠부르크와 로마, 무버지의 경기군요. 예, 아이슬레 감독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강력한 중앙 압박을 바탕으로 되게 강팀들을 고전시키잖아요. 그렇죠. AS 로마는 이제 또 무리뉴가 있고 네.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했고 이런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두 팀이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리뉴가 있다는 것 자체로 좀 약간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토너먼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짤츠부르크가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이제 챔스에서도 이제 조별리그 3등까지는 거의 뭐 무난하게 된 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될 것 같은 좋은 팀인데 이제 로마를 상대로 그리고 무리뉴가 그렇죠. 잘하는데 네. 토너먼트를 그렇죠. 야 이거를 어떻게 또 헤쳐나갈까?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무리뉴가 이제 예전에 이제 토트넘에 있을 때 이제 오르샤한테 한 3골 먹혀가지고 떨어진 그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그쪽 변방 리그 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할지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맞춰도 될까요? 네. 네. 나머지 경기들도 주목할 만한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네, 너무 길어져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조편성 그리고 16강 대진에 대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